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조만간 고위 검찰 고위급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소식을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가 깁니다. 정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그렇게 길 줄 저도 몰랐네요. 길면 좋은 거죠. 예. 네.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여기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또 뭐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출마도 하신다고. 예, 뭐 출마 준비도 하고 있고요. 방송도 뭐 우연찮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데가 많아서. 예. 재능이 있다고 뭐 지금 뭐 아, 방송계에 파다합니다. 아, 신장식 그렇습니까? 변호사를 모시기 위해서.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튼 국민TV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일단 뭐 요 검찰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네네. 있었던 뭐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요거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구형 검찰 구형이 오늘 그랬죠. 있었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1심보다 구형이 그게 더 높았어요. 네, 그랬죠. 이게 일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뭐 보통은 이런 일이 뭐 자주 있지는 않는데, 예. 근데 이제 2심에 이제 검찰이 일단 1심에서 너무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말이지만 형량이 너무 과경하다. 너무 얕았다. 그러니까 과하게 낮다. 예, 과하게 낮다. 과중하다의 반대말, 예. 과경하다 해가지고 그 항소를 했고, 그다음에 2심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 확인을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스 관련해서 미국에서 재판 진행되고 있을 때 삼성이 돈 대납해 준 거 맞냐라고 하는 사실조회를 했는데 맞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로펌에서 확인을 해줬죠.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즉각 확인이 됐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뇌물액이 굉장히 늘었죠. 뇌물액이 그래서 늘면서 징역 23년, 벌금 320억, 추징금 163억을 구형을 했고. 대단하네요. 예, 대단합니다. 역대급이죠. 예. 그래서 다음 달 2월 19일 날 오후 2시 5분에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참고로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에 추징금 82억 원이 네네. 나왔습니다. 2심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저는 이거 뭐 23년도 저는 이 과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도 굉장히 생소한데 생소하죠. 과경하다. 검찰들이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 정도도 과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1심과 2심 중간쯤에서 조금 더 높여서 선고가 되지 않겠느냐. 뇌물이라는 점이 추가 뇌물액이 워낙 크게 밝혀지기도 했고 해서 좀 그 중간쯤에서 뭐 한 2-3년 정도는 1심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그럴 경우 지금 조건부 보석으로 지금 나와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 피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 이명박 대통령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이 피하기 어려워 보여서 구치소로 들어가는 게 좀 뭐 아프실 예정이지 않을까? 또 갑자기 멀쩡하단 내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또. 저 설을 전후해서 아프실 예정이 되지 않으실까? 뭐 50견으로도 한 달씩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어쨌든 2심에서 징역 뭐 이렇게 판결에 형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흔한 일은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검찰이 더 구형을 높게 했기 때문에 그럴 구형을 가능성이 높게 있다. 했고 구형만 높게 한 게 아니라 추가 뇌물을 입증을 한. 추가 뇌물. 추가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점을 입증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정의가 구현되는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정의 본인 재판에 대해서 최후 진술에서 오늘 MB가 이것은 개인에 대한 재판이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판결하는 것이다라는 최후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정의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고생 많이 하고 있어. 미안하다 정의야. 정의당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이 검찰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뭐 이걸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외청 조직이 하나인데 어쨌든 뭐 비춰지기로는 기싸움, 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인사 청취할 테니까 오라라고 하니까 30분 얘기할 건데 뭘 가냐라고 하면서 안 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이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와 검찰청이
뭐 법무부 vs 검찰 내지는 추미애 vs 윤석열 이런 대립 구조를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 올바른 그 대립상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법무부는 인사재청권을 포함해서 법무행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은 수사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그쪽에서 이제 뭐 대면에서 그 상의를 하자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하고 문서로 주라 인사안 갖고 와봐라 오히려 이랬단 그러게요. 말이죠. 검찰이 법무부한테 인사안 가져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다. 예,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어색하죠. 상급자한테 뭔가 이를테면 뭔가 나한테 예, 문서를 예. 결제를 받으라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협의하라고 예.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예, 예. 그 의견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문서를 주고받는 방법도 있고 당신들이 먼저 의견을 한번 줘봐라. 그걸 고려해서 내가 인사재청하겠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죠. 어찌 보면 인사재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실은 잘 안 보이던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대면해서 이게 뉴스가 안 됐죠. 근데 네. 그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 그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민정수석 우병우.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다 검찰 출신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공식적, 공식적 협의를 하고 대체로 무슨 뭐 그런 민정수석은 뭐 어느 선 내지는 누구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인사가 또 본인이 미는 좀 아끼는 후배들도 예, 예. 있으니까 대충 안 각자 치고 티오가 뭐. 있었던 예, 거죠. 예, 말하자면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검찰 그 인사재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절차를 거쳤다기보다는 검찰들 전직 검찰 현직 검찰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자기들이 티오를 조정해 왔던 이게 과거의 관행이거든요. 예, 근데 예. 그대로 하지 않겠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 그거를 인사권 그 의견 주려니까 갖고 와봐라. 오히려 거꾸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일단 이제 검찰 인사가 어쨌든 고위급 인사가 이제 곧 날 것으로 뭐 보이는데 내일 오늘 인사위원회까지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예. 빠르면 내일 모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검사장급이 많이 비어 있고 8석인가요? 여덟 지금 군데 8군데 비어 있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인사를 하더라도요. 네. 누구를 인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라인을 교체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다 맡기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자기 사람으로 전부 다 검찰 고위직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특수부가 엄청 약진했었어요. 지난번에. 공안하고 특수가 사실은 대체로 나눠서 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특수부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교체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언론에서는 윤석열의 수족을 잘랐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치검찰 문제들이 이제 많이 거론이 돼서 여론조사가 좀 있었는데요. 조국 관련 그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평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예. 그게 지난해 11월에는 비슷했습니다. 이게 정치 개입이다, 정당한 수사다. 근데 올해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었어요. 이게 정치 개입, 검찰의 무리한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무리한 수사 때문이죠. 사실 이게 그 가족 비리를 캐다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넘어가서 유죄수건 또는 최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따옴표, 그 하명 수사 여기까지 이제 막 가고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라고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야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시대적 소명,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사실 그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여러 가지인데 공정으로 포장된 불공정의 문제라든지 제도화된 불공정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될 과제를 던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그다음에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점, 그 표적이었다는 점 또한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뭐 사실 뭐 윤석열 총장 엑스맨설도 있죠. 이 정도까지 무리하게 안 했으면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까지 그러게요. 돌아섰겠냐. 이 정도까지 공수처를 설치를 네. 다들 열망을 했겠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며칠 전에 또 하나 뉴스가 있었는데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의 SNS에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인사 관련 부당한 거래를 제안받았다. 그러니까 감찰 담당관실에 인사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검찰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지 말아라.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SNS 중단하고 또 하나는 언론에 연재하는 칼럼 연재 중단하고 또 하나는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하를 해달라는 일종의 압력, 본인은 압력으로 느꼈을 것 같은데 압력을 받았다라고.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뭐 봐야 됩니까? 일단 예. 이거는 사실은 거의 매관매직하겠다. 스스로 검찰이 아. 자리를 줄 테니까 예. 불이익한 자기들한테 불이익하고 불리한 사안들을 입틀막 하는 거죠. 입을 일단 틀어막은 거고요. SNS 중단하고 칼럼 연재 하지 예. 말라는 건 입틀막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라는 것은 자기 조직 보위 논리. 그게 공격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불이익을 거둬들이는 조건으로 해서 관직을 제한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매관매직과 다름이 그러게요. 없는 거고요. 예. 이거를 공식적인 검찰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우곤 기조실장이라는 이분이 직접 이문정 검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 아니 상상 이상이다. 이 정도까지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자정 능력 없다. 검찰 스스로가 자정 능력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폭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전현직 검찰 간부를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마를 계속 했던 부분이잖아요.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네. 그것도 결국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입증한 거랑 마찬가지네요. 없는 네. 거죠. 자정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그 경찰이 이 관련해서 이문정 검사가 이문정 검사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4차례나 신청을 해요. 예. 다 반려됩니다. 그렇군요. 예. 본인들은 전혀 이 자기 제 식구 감싸기에 있어서는 뭐 철저한 거죠. 자정 능력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그런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 설치의 어떤 정당한 필요성을 온몸으로 지금 검찰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온몸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감찰 무마 의혹,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개입이다가 역시 55.2%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분위기는 검찰 개혁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 사실은 이 검찰이 그냥 단순히 과거에는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부에 청구 수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봤는데 요즘은 아예 검찰 정치,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들이 있다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9월 6일 청문회 당일날 그 정경심 씨를 기소했던 백지공소장, 사실상 지금 드러난 백지공소장을 기소를 했던 것이라든지 또는 가장 최근에는 그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는 날 추미애 장관의 가장 측근이라고 했었던 그 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제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제약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바로 검찰식 정치인 거죠. 검찰 정치가 오히려 굉장히 너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유재수 감찰 불능 또는 감찰 거부 내지는 뭐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이거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어찌됐든 뭐 요거는 좀 따져볼 문제긴 해요. 직권남용이란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예. 특히 이제 전 우병우 뭐 이런
건과 비교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뭐 수사는 수사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이뤄질 것이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네. 정치 개입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은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조범동 저기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실소유를 증명하는 이제 조범동 재판 신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뭐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일단 이제 조범동 재판이 두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예. 첫 번째 재판에서 보통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을 부를 때는 가장 핵심적인 포문을 여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최모 씨라고 하는 코링크피의 공시를 담당하는 공시 담당 직원이 나와서 나는 그 조범동 씨에게 한 번도 그 결제를 받거나 보고해 본 적이 없다. 예. 오히려 이모, 김모 이런 분들에게 이모, 김모 이분들이 익성 쪽 분들이거든요. 익성이요. 예. 이분들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그 조범동 정경심 재판의 관건은 코링크피를 조범동 씨가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했다. 예. 로부터 시작해서 뭐 WFM으로 그렇죠. 계속 이제 예, 연결이 예,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람이 나와서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1차 공판 때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2차 공판 때 그러면 이제 와서 검찰 측 증인들이 또 쭉 나왔습니다. 예. 뭐 술집 마담 되시는 분도 나오고 코링크피의 대주주 이런 분들도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짠 듯이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는 조범동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다 입을 맞춰서. 예. 근데 이제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하면 예. 왜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조범동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라고 하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진술에 자기 증언에 신뢰를 근거를 제시를 못하는 근거를 거예요. 제시를 못한다.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는 조범동입니다. 근데 왜 조범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답을 했다라는 식으로 답을 했군요. 그러니까 검찰 진술을 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공판에서도 이게 검찰이 재판부에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조범동 씨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어설프게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조범동 씨라는 점이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실은 이 진술로 지은 집이 그 모래성처럼 쓰러져 버릴 수도 있겠다. 검찰로서는 굉장히 다음 재판, 다음 공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혹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시청자가 있을까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코링크피라는 이 펀드죠, 일종의. 네. 펀드를 처음에는 익성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그래서 익성이 거의 최소유주였는데 중간에 조국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사실상의 이 펀드를 운용을 했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이제 그랬죠. 엇갈리고 있는 거라서 이거가 펀드의 주인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가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있었어요.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일단 최 비서관은 아니다. 이거 제대로 발급했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그 사문서 위조인데요. 예. 두 차례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최강욱 전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최강욱 기강 비서관이 청맥이라고 하는 로펌에 실제로 근무했을 때 발급해 준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청맥에 근무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적은 두고 있을 때 발급해 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 위조죄, 문서 위조죄에서 특히 사문서든 공문서든 문서 위조죄의 핵심은 그 문서 안에 거짓의 내용이 있느냐 여부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급을 했느냐 아니면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급을 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즉 최강욱 비서가 그 인턴 증명서에 사인을 하고 발급할 수 있는 발급 권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뭐라고 써 있든 이거는 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최강욱 비서는 나는 발급자로서 두 번 다 내가 정당하게 발급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를테면 아직 표창장 위조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건에서 논란은 있지만 이를테면은 그 표창장을 발급해줄 권한이 총장한테 있는 건데 네네. 이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위조를 했다라는 그렇죠. 발급을 했다. 했다라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최강욱 그 지금 비서관은 그냥 본인이 해도 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소 위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그 전 수석 공소장에 보면 1차는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당한 발급권자가 써서 보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아주 풍부하게 사람들이 분노에 차게 하려고 전혀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길게 묘사를 하나 해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그 최강욱 비서가 발급한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위조해서 발급을 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최강욱 비서는 두 번째 거도 내가 발급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당사자가 발급권자가 내가 발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소장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검찰은 네. 실제로 인턴 활동을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예. 그 이 문서위조죄로 공소하는데 조사의 범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겠죠. 예, 도덕적인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근데 이게 공소장에 기소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발급권자가 발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문서위조죄는 관건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조국 그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은요, 보통 공소장 굉장히 드라이하게 쓰거든요. 근데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썼다.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해가면서 감정을 엄청 실어서 썼다. 엄청, 야, 그렇군요. 참,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일부 있었던 것들은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수처 얘기를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공수처 이제 7월, 이르면 7월이면은 이제 공수처가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7월에 설치가 될까? 저는 사실 7월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7월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전에도 자유한국당이 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때도 그랬고 정개특위가 구성될 때도 그렇고요. 위원 추천을 안 해요. 위원 추천을 안 해서 시간을 일단 보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위원 추천을 겨우겨우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못 하는 거죠. 민기적거리는 게 또 그 당의 어떤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 추천 자체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침대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구해야 그러니까요. 돼요. 이것도 꽤 높아요, 기준이. 비토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을 추천 안 하는 방식, 그다음에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늦출 수가 있다. 침대 축구가 자유한국당식 침대 축구가 시전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또 자유한국당이나 또 뭐 일부 정당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원래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으로 내걸 움직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평가가 또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한 평가 속에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권에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압박, 국민들의 여론의 눈초리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그나마 공수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총선 얘기가 나왔는데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내일 실은 내일 우리 지역에 있는 당원들하고 마지막까지 상의를 드리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역구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 경선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까지는 판단을 할 거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의당에서 국민 개방형 경선으로 비례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적과 관계없이 또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의당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민선거인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검찰개혁에도 그리고 정의당이 새로운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깨알 같은 홍보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지금 요 시점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결정이 나진 않은 상황이지만은 네네. 어쨌든 지역구에 나가실 수도 있고 비례대표로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직접 등록을 하셔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위원-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은 또 정치가 바뀌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뭐 신 땡땡 네. 예, 신 땡땡 예, 뭐 좋네요. 예. 네. 다시 한번 믿고 쓰는 부탁드립니다. 신땡땡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바쁘실 텐데 가끔 또 네네. 나와주셔서 국민 TV 가끔 나와주셔서 또 시청자들한테 네. 명쾌한 해설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예.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쾌한 해설의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